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 시장을 뛰어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작의 예상을 넘는 주택 공급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포함해 올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네,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 연결이네요. 예. 네. 나오실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오랫동안 못 보니까 좀 많이 네. 보고 싶네요, 교수님.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상담 사연도 받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 부동산 관련 궁금증,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 일단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이 1순위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집값 및 전세값이 안정됐으면 바라는 이런 이제 바람도 있겠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또 화두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양도세를 좀 강도 높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주택이라는 것이 신규로도 공급도 해야 되지만 기존 매물이 조금 순환도 해야지만 이게 이제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은 세금이 지금 현재 상태도 조금 무거운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요 세금 요 무거운 게 이번 5월 31일 이후 6월 1일부터는 더 무거워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과세가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놔서 좀 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매물이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세율이 좀 높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추세를 보면은 매매도 많이 일어났지만 매매의 버금가게 증여 또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것보다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통해서 세대수를 분산시키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들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많은 거고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전국 집값이 8.35%가 올라서 14년 만에 최고로 좀 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비단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KB국민은행의 자료를 보면은요. 2020년 집값은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서울 지역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12월 대비 각각 아파트는 13.06%, 단독은 6.81%, 연립주택을 우리 이제 빌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연립주택 빌라의 가격은 8.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서울만에 국한된 일이냐 봤더니 전국 지역으로도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도 9.65%,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도 3.87%, 연립주택 가격도 6.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작년에 올랐으니까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떨어질 것이다 보다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바뀐다라는 것은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으면은 예. 집값, 전셋값도 작년과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결국에는 지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급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교수님께서도 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공급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 오셨는데, 네. 이 수도권 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할 만한 공급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도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이제 또 추가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 부분만 가지고서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예. 물론 공급을 안 하는 것보다 한 채라도 하는 것이 시장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 참여가 지금으로서는 절실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즉 민간 참여라고 하면은 민간의 정비 사업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빨리 신속하게 공급되는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네.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기존 정비사업지 14곳 중에 8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어떻게 좀 이뤄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발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흑석 2구역, 양평 13, 14, 용도 1-6구역, 신설 1구역, 동천 13구역, 신문로 2에서 12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이제 8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예. 자,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이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면은 일단은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는 것은 조합원들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를 이제 상향하려면 도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재건축이 지연되고 속도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 재개발로 하면은 배제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적용해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사업성은 개선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핵심은 사업비, 공사비 있잖아요. 재개발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전부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 간소한데 이게 이제 도정법에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지구가 지정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 날 때까지가 하세월이에요. 8년이 넘게 걸립니다. 예. 자,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을 빨리 땡기고 이에 따른 이제 각종 공적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빨리 추진돼서 도시 이제 그 지역이 주거 환경이 아주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 등으로 이제 공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입주 후에는 공공임대하고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이 아니라 조합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올해 도심주택 공급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이 많을수록 예.
주택 공급 효과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 이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고요. 예. 반면에 이제 조합 참여수가 우리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로 내놓아야 되니까 우리가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조합 수가 적으면은 공급 효과는 미미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참여할수록 가격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간 어떤 재개발 조합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려면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공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공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뭐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공급은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시장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면 공급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도세 완화죠. 양도세를 완화하면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상승하는 부분은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보유세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금으로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격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좀 질문 들어온 거 바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591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형제가 각각 한 채씩 있는데 한 개를 전세 놓고 형이 동생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동생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각각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1주택자입니다. 형은 동생 집에 살면은 동거인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6914번님, 전세를 살다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려워도 집을 장만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요. 자, 그래서 더 변창흠 신임 장관의 설전 대책을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힌트 하나만 주신다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다 이런 질문인데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 부동산 공급의 특단의 대책이요.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혹시 조금 좀 예상되는 부분이나 전망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강조를 하셨듯이 아마 이번에 조만간 발표될 그런 대책은 뭐 감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공급의 방점이 분명히 찍힐 것이다. 그래서 공급을 하면 할수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다른 규제보다는 민간 어떤 조합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조금 많이 주고 공공 재개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마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저랑 좀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 살까요? 집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작은 계획이죠. 돈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은 주거에 따른 행복감을 주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주택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내 집 마련은 돈 마련이 돼 있으면 꼭 하는 게 좋고요. 내 돈이라고 하면은 내 돈 플러스 은행 돈 플러스 뭐 부모님 돈 얘기하는 건데 부모님 돈을 증여받았거나 빌릴 때는 정확하게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백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자기 소득의 30% 넘지 않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3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빌려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그 담당 PD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사는 게 좋을지 전망 좋은 곳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전망보다 우리가 이제 강남 아니면 안 된다.
강북 아니면 안 된다, 예, 예. 서울 아니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내 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한 3억 분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강남을 고집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은 영영 못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에 맞는 지역을 찾아서 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 거기를 발판 삼아서 내가 강북으로 간다, 강남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넘어올 다음 지역을 이제 갈아타는 지역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 몸에 맞는 내 작은 계획에 맞는 지역을 고르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관련해서 사이공고번님께서는 인서울을 좀 하기 어렵다. 네. 근교로 좀 꼭 집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울 접경 지역에 사시면은 예. 가격도 서울보다는 훨씬 싸죠. 예. 서울 접경 지역을 노려보는 게 좋은데 그런 지역을 보면 서울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다 접경이죠. 예. 경기도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꼽으면 광역 이 철도망이 연결돼 있는 광역 교통망이 잘 돼 있는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요. 예. 경기도 과천, 하남, 그다음에 광명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광명 과천 밑으로 내려가면 안양이나 삼본 이런 지역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 지하철이 관통하는 지역 중심 경기도권 지역을 보시면은 이런 지역 적은 돈으로도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587번님께서는 그 아내명 의정부 10년 거주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청약 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서울로 이사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청약 통장은 집이 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집을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약 통장은 필수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청약 통장 만드는 거는 필수다.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전세 시장도 좀 궁금한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이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3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도 전세난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세난이 작년에도 이제 전세난이 심했죠. 예. 부동산 114에 따르면은요,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577가구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 4351가구 대비해서 2774가구인 51.48%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거고, 예. 공급 부족은 곧 이제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시장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